정치 순환의 단계를 보시면 당연히 군주정이 타락하면 참주정이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 소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귀족정이 등장을 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타락을 하면 소수의 과도정으로 타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안티테제가 다수 인민들이 지배하는 민족 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락하면 중고정 체제로 돌아가고, 다시 안티테제로 움직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폴리비우스와 마키아벨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정치 체제가 7개입니다. 7개. 6개가 아니고. 여기 리퍼블릭 지금 안 나왔죠. 이것의 대안으로 리퍼블릭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보시면 민주정이 좋은 체제로 설정이 되어 있죠.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적인 좋은 체제였고, 타락한 형태가 데모크라시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폴리비우스와 마키아벨리는 민주정을 좋은 체제로 보고 나쁜 체제를 중우정으로 이렇게 보는 게 특징이고, 대안으로서 이거를 이런 정치 체제의 순환을 막을 수 있는 체제로서 리퍼블릭 공화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7개의 정치 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7개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디얼 타입이기 때문에 6개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차이가 좀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키아벨리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폴리비우스 영향을 받았죠.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군주론전인가 로마서 책을 읽어보면 인용을 안 해요. 자기 출처. 자기가 좀 지적인 영향을 받으면 출처를 밝혀서 공부했다고 표를 해줘야 되는데 각주를 안 나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출처를 안 나요. 자기 스승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정치 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하고 순환할 수밖에 없는데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걸 막으려면 그래서 이제 막으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 그거를 이제 그 비루트라고 얘기한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운명. 이건 인간의 의지 밖이야. 이걸 포르투나라고 본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도덕과 정치를 구분하는 거이기도 하고, 신과 인간을 구분하기도 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그건 이제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역량인데, 비루트란 어떤 역량이고 도덕인 그 윤리인데, 덕성인데,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경험의 지혜밖에 없는 거죠. 경험에서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좀 오래 가더라, 이걸 좀 추출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리더십,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화정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배하려고 하는 귀족과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민중들 간의 그런 욕망과 그 투쟁이 있는데, 이 갈등을 서로 파괴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법, 제도로 승화시켜야죠. 생산적 갈등을 전환시켜서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귀족과 민중과 그 왕이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그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 보자. 이게 제가 볼 때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공화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배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할 때 금권이라든가 군사적인 권력 사용할 때 부패가 생긴다. 이 부패라는 개념이 좀 넓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패가 뭐냐?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 이걸 부패라고 보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의 부패, 단지 금전거래 이런 게 아니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이걸 부패라고 보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역량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정치 순환을 막았을 정치 체제의 순환을 최대한 늦추고 망했을 때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 사이의 딜레마가 뭐냐? 선한 사람은 폭력 권력을 장악을 꺼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은 권력을 또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루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공공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적인 것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조금 인정합니다. 그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돼 버리면 마키아벨리즘으로 가는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모든 수단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욕도 먹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욕은 교황청에서 그 악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땄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는 갈등을 통해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피렌체는 이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귀족과 민중의 갈등을 생산적으로 풀지 못하고서 파괴적으로 풀기 때문에 피렌체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위대했는데 피렌체는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볼 때는 이 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이게 굉장히 정치 지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비루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정치 체제 순환론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특히 메디슨 같은 사람들이 잘 받고 그걸 적용을 했죠. 그래서 파벌의 해악이라는 말을 했죠. 그다음에 다수결의 전행, 영어로 티러니 오브 머저리티 오브 티러니 어떤 게 먼저죠? 다수결의 전행, 티러니 오브 머저리티죠. 영어로 보면 티러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티러니라는 건 참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본 거죠. 다수파 지배, 티러니 오브 머저리티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 티러니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민주정이 언제든지 티러니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연방공화국을 얘기한 거고, 데이제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분은 소선거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선거구는 소수의 파벌들이 지배할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막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선거구를 대선거구, 광역선거구를 해서 파벌들이 아무리 있지만 다들 다 지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파벌들이 또 있기 때문에 파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벌들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견제와 균형의 미를 통해서 뭔가 공공선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파벌을 막아야 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공화주의 정당을 만들어 실제로요. 메디슨은 원래 연방파였었거든요. 연방파가 자기 목적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당시 공화주의 정당 제퍼슨 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이런 어떤 공화주의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왔죠. 티러니 오브 머저리티.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가 수적 우세와 여론 능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스포티즘 오브 데모크라시 이 얘기도 있습니다. 데스포티즘이 아까 얘기한 감정적인 지배, 독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라를 가족처럼 만드는 거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말은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공화국을 마치 이제 사적인 가족 관계로 재편하는 걸 우리가 데스포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아버지 수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수령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데스포티즘이라는 얘기겠죠. 어버이. 네. 아버지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전통을 비롤리와 패티시 이어받았고, 미국의 80년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 패틱과 비롤리가 그런 영향 속에서 비지배적 자유라는 말을 찾아낸 거죠. 찾아서 다시 공화주의를 부활시켰고, 그런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비지배적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그 자체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사야 볼린이 잘 얘기를 했고, 이 적극적 자유, 공동체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공공선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항상 선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초월된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공동체를 억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권리는 본인은 속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안티테제로 이 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선, 적극적 자유를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파시즘, 나치즘,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나오는 그 원흉이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공동체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쟁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생각하는 속적 자유와 적적 자유 사이에 비즈백 자유가 있다. 너무 속적으로 간섭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가 다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합의된 만큼 동의된 만큼만 하자라는 거죠. 비즈백 자유. 그래서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공동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공동선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또 뭐랄까 작은 공동체는 가능하지만 국가라는 큰 공동체는 그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전체주의라든가 나치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참여다 이런 거죠.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공론장에 참여하는 자유입니다. 공론장. 각자 도생, 소극 자유죠. 뭐 알았어, 각자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 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모두 다 공동체 참여를 해야 돼, 적극 참여를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활사개공이라는 말을 되게 쓰는데 개인을 살려서 공을 여는 정도로 우리가 공론장 정도로 우리가 비즈백 자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 얘기를 다시 얘기했는데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고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나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치와 싸웠던 사람이고 싸우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본헌법, 명목헌법, 장시헌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 규범과 현실이 시민적 능력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정이라고 얘기하면 권적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은 공화정인데 그냥 이걸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냥 장식품? 대체로 이제 제가 볼 때는 30, 40, 50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장식으로 쓰고 목적을 독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명목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좋긴 한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하는 거, 교육으로 대체. 정치라든가 시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 그러면 이거는 좀 교육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목헌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세 가지와 정치 추론론을 결합시키면 우리 한국을 판단하는 한국의 현대사를 이 정치 추론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볼 수도 있겠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한국 현대 현정사와 정치 순환입니다.